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요즘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2년 2개월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자, 오늘 2,400선 뚫어냈고요. 외국인 사들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연고점 경신하는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자, 주식학개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요. 주린이들의 지식을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K-뉴딜이죠. 이 얘기는 뭐 워낙에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정부가 이 K-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K-뉴딜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K-뉴딜 펀드 정부가 이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K-뉴딜 펀드 어떤 펀드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K 뉴딜 펀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형 뉴딜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160조 정도의 사업을 이제 사업 규모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부가 이 160조 중에서 지금 작으면 한 10% 그러니까 한 16조 정도가 되고요. 그럼 최대 한 45조 정도 이 규모를 이제 민간에서 좀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걸 국채 발행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버겁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 주도의 뭔가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이제 이런 국민들도 소위 말하면 수익을 같이 좀 나눠 가겠다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 뉴딜형 사업의 민간 자금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규모는 16조에서 45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에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좀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원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 하나 볼까요? 예. 네, 원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민간 투자 이제 이 비중인데 이 뉴딜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제 선순위 대출 쪽은 지금 이제 뉴딜 펀드 쪽과 그다음 이제 기관 투자자 연기금 이쪽에서 좀 조달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재무적 투자자 이쪽은 은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쪽에 후순위 대출 쪽은 은행 쪽이 자금을 맡을 것 같고요. 그다음 출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SI 쪽이죠. 그러니까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선순위 대출 쪽에 이제 투자되는 그걸 이제 뉴딜 펀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원하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 지금은 이제 수익을 이제 3%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3%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억 원 이상에서는 이제 초과세, 그러니까 세율 같은 경우도 5%만 받겠다. 과세 관련 또 5%만 받겠다라고 했고 3억 이상일 때는 이제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제 혜택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이거는 해지했을 때 지급금,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원금 보장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원안대로는 안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뉴딜 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K-뉴딜 펀드 이 관련된 논란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소개를 했다가 이틀 만에 또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재원 마련에 좀 물음표가 붙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지금 앞서 지금 앵커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원안대로 될지가 지금 문제인 건 맞습니다. 만약에 최초 원안대로 출시가 된다면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금 보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 좀 그러니까 법에 좀 저촉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원금을 누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결국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려면 국회의회의 또 승인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좀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청에서는 원금 보존형이라고 지금 좀 바꾸는 거죠. 원금 보장은 아니고 원금 보존형으로 지금 바꿔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조항이 빠지면 사실상 굉장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뉴딜, 한국판 뉴딜 뭐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 건 맞죠. 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 입장,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뭐 공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거의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원금 보존이라는 걸 빠져버리면 일반적인 사모펀드라든지 그냥 개인 투자를 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찌 보면 이득이 없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크게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국채 수익률 플러스 3%라고 하는데, 그냥 플러스 3% 가지고는 아시는 것처럼 매코리 인프라 같은 기존의 인프라 관련 ETF 이 상품에 대비해서도 좀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원금 보존형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뭐죠, 이자 3%만 주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들, 그러니까 원금 보존이 되는 예금들도 정말 거의 막 출시되면 5분도 안 돼가 다 완판이 나온 것처럼, 그만큼 수익률이 지금 저금리 시대에 3%는 엄청난 겁니다. 거기 원금 보존까지 되면 엄청난 거라서 굉장히 큰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국가가 담보를 하는 거면 결국에는 여기서 부실이 나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투자 안 한 국민들은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이걸 손해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세금으로 메워야 되니까 이거 상당히 좀 불공평하다라는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저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건 또 결국에는 은행에 손 벌리는 것 같아요. 은행 쪽에서 좀 더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좀 땡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이 통과될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공청에서 나온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금, 퇴직연금 요즘에 관리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거 지정을 하잖아요. 뭐 채권형으로 하고 나는 이제 주식형으로 하고 요게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 보면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이걸 임의로 조정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운용하는 쪽에서 알아서 이제 굴러가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퇴직연금의 그 조항일 때 이 K 뉴딜 펀드를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실제로 이거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연금을 그쪽으로 좀 그러니까 변경하는 신청을 안 한 자금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좀 넣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좀 저항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현재는 원금 보존에 대한 이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좀 유치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산업의 큰 트렌드 자체가 이쪽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아예 뭐 자금이 안 모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6조 뭐 45조까지 모일지는 모르겠고, 뭐 10조 원 이상을 모으려면 결국에는 이 정책을 써야 되겠죠. 은행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쪽을 좀 좀 이쪽으로 밀어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를 예를 들어 한 16조나 40조 규모가 되더라도 여기를 담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게 예를 들어 투자 상품이면 뭐 어디 소위 말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인프라를 투자하는 쪽에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면 대출을 좀 내주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 가겠다라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뭐 증시 주식을 사는 펀드는 아닐 거니까. 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담을 만한 그력이 크진 않아요. 뭐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생각될 수 있는 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뭐 지분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 부분에 뭐 수익금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이 정도는 생각되는데, 이것도 지금 자금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자금이 커가지고 이거를 또 담을 만한 비클도 없다라는 이런 것도 좀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시가 되면 이런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과 관련 종목에게는 악재는 아니죠. 무조건 호재죠. 뭐 규모가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뭐 16조 안 모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1조, 2조, 3조 정도만 모인다 하더라도 뭐 사실 관련 섹터에는 나쁜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방향 기조 자체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분명히 뭐 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원안대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원안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투자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투자를 할지 말지는 그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야기되고 있는 만약에 이런 수준이라면 투자를 모을 수 있는 규모는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진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뉴딜 관련 쪽으로 중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오늘 진희스탁에서는 이렇게 K 뉴딜 펀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주식학개론 이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 진이들이 강조해왔던 섹터죠. 이 5G 쪽으로 집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지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이전부터 급등세를 수차례 보여줬던 5G 쪽인데요. 최근에 또다시 좋습니다. 미국 주파수 경매 소식에 따라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주식학개론을 진행을 하면서 6월에도 7월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항상 이제 5G에 관련된 투자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6월 달에 네. 지금 사야 된다고 네. 7, 8월 되면 제가 분명히 이제 급등을 할 거니까 이벤트 있기 전에 6월 달에라도 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이거 주제를 짤 때 네. 원래는 아니었는데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뭐 최근 들어 계속 급등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찾으시더라고요.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서진 형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형이신가 봐요. 아니 그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전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등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급하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뭐 5G 이야기 뭐 엄청 많이 들으시긴 했는데 그렇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도 좀 지금 현재 주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내에서의 그렇죠. 주파수 경매 또 미국에서의 상황을 좀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뭐 작년부터도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5G는 좀 이렇게 주구장창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관심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야 하는 안 되는 아니 네. 이게 지금 그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 마음이 지금 보면 나왔네요.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지금 물어보는 거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주구장창. 아닌데요. 그렇죠. 맞죠. 주구장창 이야기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5G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또 꼭 물어보실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사도 돼요. 네, 물어보시니까. 지금은 사도 네. 될까요? 그러면 5월에 놓쳤는데, 6월에 놓쳤는데, 7월에 놓쳤는데 지금은 또 사도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도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중주파, 그러니까 서브 6기가 이하죠. 네. 3.5GHz 대역대의 주파수를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2주가 마무리됐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될지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이 기간에는 약간 보완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경매니까 돈이 그렇죠. 걸린 문제죠. 예. 네, 그렇죠. 경매잖아요. 네. 말 그대로 경매니까 자기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주파수를 얼마큼 확보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무리되면 확실한 건 주파수가 이동통신의 이제 결정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주파수가 확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발주하고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5G 투자, 특히 미국 쪽의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생기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연방통신위원회에서
3.5GHz 대역대 주파수 경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올해에도 이제 연말에 또 12월 달에 있죠. 네,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또 한 번에 또 주파수 경매에 따라서 주파수 경매가 된다면 또 그 다음부터 또 네트워크 한창 깔릴 건데요. 지금 이제 주파수 하는 게 이제 옥션 이제 1050, 그렇죠. 12월 달 하는 게 옥션 이제 107이죠.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혹시 헷갈리실까봐 정리를 한 표가 있는데요. 표로 보시면 지금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제가 그 현황 그 옥션 부분이랑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통신사들이 열심히 5G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호흡이 안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미국의 통신사 이제 주파수를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일단 아까 문성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주파수 경매가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제 옥션 105고요. 연말이 이제 107이라고 한 번 더 이제 중주파 대역대에 지금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미국 통신사가 이제 1등은 버라이즌, 그다음 2등은 원래 AT&T, 그리고 네. 3등이 T-Mobile.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을 하면서 지금 2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버라이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그 왜 T-모바일 이렇게 빠르게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통신사별로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영역인데요. 네, 앞으로 사진부터 계속 보여드릴게요.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파수 보유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항상 뭐 저주파 영역대, 중주파 역대 이 미드밴드가 이제 서브 6기가 그렇죠. 6기가 이하의 중주파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고주파 영역. 사실은 5G가 뭐 초고주파 28GHz 이상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밀리미터파라고 사용을 할 건데요. 1등인 버라이즌,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 전략은 내가 정말 전통적인 5G, 정말 제대로 된 5G를 한번 구축해보겠다 처음부터 해서 이 밀리미터 파에서부터 5G를 시작했거든요. 구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객기일 뿐이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나온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빠르긴 빨라요. 네. 그 속도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5G가 조금 더 앞서잖아요. 우리나라 5G보다 더 빠르고 더 신호가 더 명확한 거는 이 버라이즌이 하고 있는 5G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이 달랐던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아래서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대, 그다음에 중주파 영역대부터 5G를 설치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광역대가 넓어진 거죠. 네. 커버리지를 확대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 이제 고주파 영역대로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 전략이 뭐랄까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내가 5G 잡힌다라는 느낌에서는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조금 더 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커버리지 영역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확실히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버라이즌 전략이 이제 고주파, 초고주파 영역에서 밀리미터파에서 내가 설치해보겠다 했을 때 점으로 거의 보이실 거예요. 커버리지, 거의 안 5G 돼요. 커버리지 되는 네. 지역이 별로 없고요. 이게 2등의 이제 AT&T 부분인데요. 이제 옅은 하늘색이 5G입니다. 짙은 파란색은 4G LTE고요. 옅은 하늘색이 별로 없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쳤을 때의 전국 커버리지를 보시면 5G가 붉은색인데 확실히 지금 전국을 더 커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T-모바일은 합병할 때 500MHz 쪽에서도 5G를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그거는 5G가 아니긴 아닌데,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진짜 전통적인 5G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5G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커버리지가 좀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1등인 버라이즌이나 뭐 AT&T도 살짝 가입자 수도 밀리고 지금 늦은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뭐 제대로 된 5G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킬러 컨텐츠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다음 5G가 바라보는 건 거의 결국엔 IoT인데 이제 자동화 기계끼리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열심히 구축을 할 거예요. 버라이즌만 해도 이제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수주를 22조를 냈잖아요. 근데 그 22조가 뭐 1년 규모, 뭐 3년 규모가 아니라 당일 그냥 1분기에 22조의 수주를 낸 겁니다. 다른 한 나라에서 5G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규모를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이 규모에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에 5G를 좀 못 갈았다, 늦었다라고 해도 작년에만 328조 원의 5G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시장,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뭐 주파수 경매가 미국에
생각합니다. 이때를 좀 노리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커버리지가 확충시키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열심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5G 투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혜진이의 이 말씀대로 주구장창 강조를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5G 아까 전에도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도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 이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이유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도 5G 네트워크 관련 주들을 투자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통신 장비 기업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에 대한 매출로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 이 규모가 다릅니다. 국내 시장이랑 미국이나 중국 또 나중에 또 인도나 유럽 시장에서의 규모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의 큰 매출이 잡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국내 통신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부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이제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 기업들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 들리실 거예요. 아, 분기 사상 최대를 찍었다. 통신 장비 기업 어떤 기업이 최대 매출을 찍었다. 이런 식의 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랑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를 통해서 글로벌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바라보신다면 지금도 통신 장비 업체들은 투자하시기에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5G에 대한 상황들 열강을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일 텐데 자,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 5G를 이 지니스탁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고 그것 말고도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주식과 결혼해서 한 4번인가 3번 다루지 않았나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KMW,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웍스,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해서 다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메인군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근데 그들 종목들이 확실하게 제일 세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소개 안 한 것 중에서도 또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빡빡 긁었습니다. 빡빡 긁어서 저희가 소개하는데 근데 끌고도 어쨌든 하나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왜냐면 이거 미국향 매출 비중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서 집중하는 거라서 글로벌 매출 특히 지금 미국 매출 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진짜 빡빡 긁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긁은 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이솔루션, HFR, FR텍, 솔리드. 원래는 솔리드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없어요. 정말 이 종목 말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없습니다. 거의 이 종목이 이제는 거의 미국 관련해서는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우리가 다루지 않은 미국 관련해서 다루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상 미국 매출 쪽은 관심을 안 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KMW랑 다산 네트워크를 좀 제외했으니까. 네, 그것도 제외했고 이노와이어리스도 그것도 거의 메인군이거든요. 네. 그것도 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것도 다 지금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나마 있는 것 중에는 이거다. 그리고 솔리드는 어쨌든 요즘에 또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니까 저희가 끼워 넣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이솔루션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번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프론트홀에 들어가는 거 이제 백홀 쪽에 들어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PC 컴퓨터 뒤에 보면 랜선 꽂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정용도 오이 솔루션이 해요. 트랜시버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광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역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건 프론트 홀에도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냥 백홀에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5G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음 표 하나 볼까요? 다음 그림 하나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프론트 홀 쪽이죠. 기지국 쪽에서 여기서 이제 광통신 케이블을 꼽아서 WDM으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파장 분할 다중 출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PPI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언급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PPI고요. 기업을 네. 예, PPI 이것도 사실 지금은 잘 안 오른데요. 이것도 나중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쪽도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예를 들어 여러 트래픽을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의 케이블로 꼽아서 네트워크를 꽂아가지고 보내면 이게 사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럼 케이블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WDM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 케이블 하나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같이 분산해서 얘가 분할을 해줍니다. 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PPI를. 예,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결국 어쨌든 이 광 케이블을 꽂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광 트랜시버고요. 그리고 나서 분산돼서 받았던 걸 또 네트워크 장비에 넣으려면 결국에는 이 광 트랜시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즉, 뭐 백홀 쪽이든 프론트홀 쪽이든 어쨌든 투자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엔 삼성전자 쪽으로 같이 사업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 발주가 나오면 확실하게 발주가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 쪽 수주는 확실하게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선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럼 노키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보니까 노키아와 에릭슨과는 기술 격차가 조금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노키아를 안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멀티 벤더를 쓸 거기 때문에 노키아가 조금 미국 내에서는 수주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노키아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쪽에 또 유럽이 만약에 또 키우면 또 유럽 쪽은 또 많이 또 노키아가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키아 관련 종목들이 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강한 건 확실하게 삼성전자, 에릭슨 비중이 높은 애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HFR을 볼 텐데요. HFR도 이제 저는 글로벌 매출 쪽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내 매출도 이제 조금 적잖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SKT 쪽이죠. 그렇죠. 이쪽이. 네, 일단 5G 네트워크의 프론트홀, 백홀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HFR입니다. 아까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5G 네트워크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한 번에 탁 이해하시면은 그분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기지국에 들어가는 프론트홀과 그다음에 코어망에 들어가는 백홀 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HFR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LTE 4G 도입 당시에 장비를 공급했던 레퍼런스가 이제 미국에 버라이즌에 버라이즌 공급했던 있죠.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만 이제 5년간에 1,600억 원, 거의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5G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매출이 찍힐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쪽의 성장이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건데 HFR이 그럼 영위하고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HFR이 영위하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 프론트홀과 백홀 기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HFR이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보시면 뭐 해외 프론트홀이라고 아래에서 두 번째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해외 프론트홀, 국내 프론트홀이 거의 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프론트홀이라는 기술이 5G로 갈수록 중요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성장성이 조금 더 느껴지는 시장인데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제 기지국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HFR이 영위하고 있는 것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율이 나타나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프론트홀이라고 왼쪽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매출처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국내에 나와 이미 있는 있네요. 뭐 여기 AT&T, 버라이즌, 그렇죠. NTT 도코모까지 그렇죠. 다 있네요. 사실 SK텔레콤이 이제 거의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HFR 메인 매출처인데
SK텔레콤 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버라이즌, AT&T, 그다음 일본의 NTT 도코모 다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HFR이 그 SK텔레콤의 이제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가정용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도 있고 뭐 나머지 부분도 다 지금 매출처가 되게 좋은데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고객사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의 매출이 현재 70% 정도고요. 해외에서의 매출이 30% 정도인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SK텔레콤향 매출, KT, U+, 다 LG U+ 가지고 있고요. 해외 쪽에 이제 SK텔레콤 향을 통해서 버라이즈나 일본이나 뭐 그다음 영국 쪽이나 캐나다 쪽에 다 통신사를 두고 있습니다. HFR이 영위하고 있는 프론트 기술이요. 원래 기지국에는 통신사 기지국에는 이 무선 송수신을 받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받은 부분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이거를 RU라고 하고 DU라고 하는데 RU하고 DU가 같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같이 있으면 공간도 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지국이 많이 설치될수록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은 5G는 이제 갈수록 기지국이 더 많이 설치가 되고 데이터 트래픽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기지국의 무선 송수신을 받는 부분 RU랑 그다음 처리하는 부분 DU를 분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리를 해서 나중에 RU에서 다 받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그걸 처리를 할 건데요. 그런 구조가 이제 랜 구조에서 C랜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C를 이제 센트럴이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중앙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또는 요즘에는 5G가 생기면서 클라우드 랜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C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왼쪽이 기존의 기지국인데 그 안에 뭐 RU, DU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여기 자체적인 전원 공급 장치도 넣어야 되고 맞아요. 열이 올라가니까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비용이 많이 들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이 많이 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냉방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C랜 구조에서는 이 RU하고 DU를 분리를 했죠. 그러니까 외장형 안테나, 외장형 기지국에서는 RU 무선 송신만 받고 그다음에 한 곳에 이제 DU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모았습니다. 이 구조를 C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이 C랜 구조를 만든 게 5G 폰이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SK텔레콤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5G로 갈수록 이 C랜 구조로 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4G에서는 뭐 LTE 구조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기지국 구조가 가능했지만 결국엔 C랜 구조로 와야 되는데 미국이 현재 이 C랜 구조가요. 거의 뭐 5%? 조금 더 지금 설치를 많이 했었으면 10% 내외 정도만 C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거의 90% 넘게 100%가 이 C랜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조 내 기지국이 바뀌어야 되는 성장성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프론트홀 매출이 좀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규모가 이제 HFR이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매출처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제 국가가 북미 쪽이나 이제 아시아 쪽입니다. 당연히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 쪽 향만 이 프론트홀의 매출이 기대된다는 그래프도 준비하기도 했는데 그쪽 부분만 봐도 시장이 쭉쭉쭉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큰 기업이에요. 실적 같은 부분도 HFR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상승할 것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보다 정말 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껑충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HFR 같은 경우에 점수는 전 10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FR텍인데요. 사실 FR텍은 뭐 중계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FR텍을 제가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FR텍을 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았냐면 어쨌든 인빌딩 중계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넘버원은 이제 솔리드입니다. 솔리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빌딩을 하실 것 같으면 솔리드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솔리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 안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FR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KT 쪽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G를 하실 거면 해외 매출 비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KT양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걸 좀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탈피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7월 달부터 급등을 했던 이유는 이거죠. 버라이즌향 매출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규모는 작아요. 3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번 버라이즌으로 나간 건 매출은 3억밖에 안 돼요.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닌데 이 중계기가 사실상 이제 이런 쭉 장비들 중에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니거든요. 뭐 표 하나 보실까요? 그러니까 기지국 장비가 가장 비싸긴 하죠. 가장 비싸긴 한데 중계기도 이렇게 보면 다스 중계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 다스 중계기와 관련해서도 1등은 솔리드고요. 근데 중계기 중에서 그나마 돈이 되는 거는 이 무선 그러니까 RF 중계기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광중계기죠. 광중계기. 그러니까 광중계기가 돈이 꽤 됩니다. 광중계기는 대당 한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RF 중계기 같은 경우는 대당 한 3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100만 원 꼴이고 이제 이 광중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당 한 대가 한 1,000에서 한 비싼 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광중계기 쪽도 사실은 솔리드가 좀 더 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버라이즌이 이 FR텍의 중계기를 일단은 발주를 냈다라는 거. 근데 규모를 보면 크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 약간 시험 발주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그렇죠. 예, 이게 괜찮게 원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버라이즌이 뭐 이거 5G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뭐 20조 정도 되니까 네. 20조 정도 시장에서 지금 3억 정도 넣은 거니까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시험 발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야기가 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발주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벤더만 가지고는 이게 충족을 못 한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새로운 벤더를 하나 더 넣겠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그런 시험 쪽으로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추가적인 이 발주가 나오는 걸 보긴 봐야 돼요. FR텍은. 근데 어쨌든 발주가 나왔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KT에 집중돼 있었던 게 이제 미국향 매출 비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종목들이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 있는 거 사실 사기가 좀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껄끄럽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종목을 찾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FR텍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시총이 작아요. 그렇죠. 네, 시총이 지금 오늘 올라서 제가 보기 한 700억 한 700억 후반 정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시총이 좀 작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공격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솔리드를 볼 텐데요. 방금 전에 문서인 전문가님이 FR텍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 거론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계기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중계기나 뭐 스무셀도 만들고 있지만 일단 스무셀을 제외한 중계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솔리드는 당연히 지금 아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또 독보적으로 인빌딩 중계기를 영위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통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납품을 하는 기업이 솔리드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 다스라고 해서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음영 지역, 통신의 음영 지역에 기지국이 보낸 신호를 못 받는 지역이 있으면 그 기지국이 보낸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주는 다스 점유율도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나올 것이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뭐 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G 설명해 드리면 항상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기지국의 신호를 못 받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G는 촘촘하게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국이 워낙에 비싸고 또 이렇게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계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출처를 보시면 제가 준비한 표도 있는데요. 국내에 이제 통신 3사 비롯해서 이건 글로벌 매출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솔리드가 왜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으로 매출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뭐 아시아나 유럽, 뭐 북미 쪽 다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다 들어보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뭐 버라이즌이나 스프린트, T모바일, 그다음 유럽 쪽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5G 네트워크가 확대가 되고 또 기지국이 설치가 되고 또 중계기, 스몰셀까지 설치가 되면은 솔리드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일단
미국 쪽의 매출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드가 이미 납품했던 기록이 있고요. LTE 때도 이제 중계기 신호를 못 받는 지역, 음영 지역에 중계기 설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통신 업체들은 약간 뭐랄까요? 지금도 아까 FR텍도 3억만 일단 수주 한번 해봤잖아요. 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써서 괜찮았던 기업은 계속 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약간 보수적인 거. 왜냐하면 서비스 품질이나 통신에 그렇죠.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앞으로도 매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 쪽의 매출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솔리드가 항상 작년부터 나오는 기대감이 유럽의 이제 관공서양 매출이죠. 그 그렇죠. 서브웨이, 네. 서브웨이 이제 인빌딩, 지하철. 예. 네, 지하철 인빌딩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이제 5G가 아니고 4G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4G 수주입니다. 유럽 쪽은 4G 수주이기도 네. 한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유럽 쪽에 또 화웨이 쪽의 매출이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화웨이 금액 배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또 미국 쪽 그렇다면 솔리드가 조금 더 수주를 받을 네.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기업이 있거든 경쟁사가 있거든요. 콤스코프라고. 근데 이 소송을 기업이랑 걸었죠. 이제 소송이 두 기업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소송을 하나 걸면은 뭐 기본적으로 3년이 걸리는 것이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솔리드가 아직 그래도 가시권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럽 쪽에 관공서 매출까지 생기면 이건 조금 더 좀 매출 쪽에서도 조금 왜냐면 더 그게 되지 않을까. 그게 규모가 3천억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출은 뭐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도 지금 기대되는 매출액이 올해와 내년에 조금 많이 성장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가시화된다면 솔리드는 지금도 뭐 급등을 좀 했지만요. 뭐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점수를 준다면 일단 또 아까도 주셨듯이 너무 오른 주가에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자, 5G 오늘은 기존에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했는데도요. 역시나 점수가 다 좋습니다. 역시 5G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탑픽 종목은 누가 봐도 저 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10점짜리 종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HFR을 뭐 당연히 저희가 했고요. 해외 쪽 특히 북미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HFR 그리고 이제 원래 실적 대비해서 지금 다른 5G 섹터 대비해서는 또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밸류에이션 논하는 건 참 웃기긴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라서 HFR 저는 뭐 탑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뭐 항상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가에 1차 매수 가능하다. 대신 이제 2번 정도 더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2,000원으로 대응하시면서 충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저렇게 설정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에 강조해 주셨던 5G 종목 하나 일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KMW가 오늘 뭐 8만 원을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 그러면 이 KMW 얘기 조금만 들려주실까요? 네. 뭐 KMW 뭐 사리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KMWM은 문서진 M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벌써 지금 오늘 거의 한 40% 가까운 지금 수익이 났는데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8만 원 미만에서는 한 주도 팔지 마라. 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8만 원에 도달했으니까 네. 일단 한 주는 파세요. 한 주는 파시고 그리고는 저는 오늘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는데 저는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원래 이제 이 KMW의 약간 노이즈가 미국 쪽 특히 버라이즌이 28기가를 바로 시작하니까 혹시라도 미국 쪽은 28기가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 이제 KMW 같은 경우는 3.5GHz에 좀 더 강점이 있거든요. 지금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상대 미국향 매출 비중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로 오래감 있었지만 뭐 보셨죠? 결국에는 네. 버라이즌이 그건 객길 뿐이라는 걸 지금 확인하면서 다시 그냥 원래 3.5기가헤르츠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더 날 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한 주만 파시고요. 나머지는 저는 10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되네요. 자, KMW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 5G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슬슬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오늘 저녁에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머랠리 중요 변곡점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핏
5G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 11시에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꼭 캐치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